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주식에 좋은 투자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죠. 주식연구소 우리들의 주식 선생님, 국제금융투자 전문가, 연세대 국제대학원 이남우 교수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시장의 예상대로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 올렸습니다. 2020년 초 연준 의장 파월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제로 금리 정책으로 선회한 이후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한 건데요. 이 통화 긴축으로 간다고 하는데 미국 주가는 거꾸로 올랐어요. 그리고 한국 주가도 같이 올랐고요. 왜 그런 건가요? 지난주 금융시장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금융시장에 이제 세계 화두가 우크라이나,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미국 연준 이렇게 세 개입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하고 이제 미국 그 연준 금리 정책은 또 맞물려 있고요. 근데 이제 지난주 중반, 그러니까 화수 미 연준의 그 이사회가 열렸는데 여기가 뭐 전 세계 금리 정책의 어떤 그 기본 방향을 정한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시장이 예상한 대로 왜냐하면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은 기대감 예상으로 이제 변수들이 움직이는데 월가나 국내에서도 미 연준이 0.25%지.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들은 25bp라고 합니다. 그래서 0.25% 금리를 올렸고 더 나아가 이제 그 파웰 의장이 앞으로 2년 동안 금리 상승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밑그림을 그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연준 멤버들이 그 전망을 하는데 이제 그것의 평균치를 보면 이번에 3월에 금리 올린 것을 포함해서 금년에 총 7번 기준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이제 1.9%로 금리가 갑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추가로 한 3차례 기준금리를 더 올리면 2.8%. 그래서 그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6개월 전만 해도 2022년에 금리가 미국이 한 서너 차례 올라갈 걸로 예상했다가 불과 또 한 달 전만 해도 3월에 아주 매파적으로 미 연준이 선회해서 0.5% 올리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로 있었는데 지금은 그 파월 의장이 어느 정도 로드맵을 앞으로 금리 상승에 대한 2년간 밑그림을 그려줘서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물론 뭐 주가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 그런 금리 인상이지만 그 앞으로 갈 길이 좀 더 명확하게 정해져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그래서 실제 주가는 미국이 보통 우리 이제 그 시장에서 제일 많이 보는 S&P 500 지수가 지난주에 한 5, 6% 올랐고 나스닥들, 그러니까 IT 첨단 기업이 많이 있는 나스닥 주가가 한 8, 9%. 그다음에 국내 증시도 같이 훈풍이 불어서 지난주에 2,700을 돌파했다가 오늘은 보니까 조금 밀렸습니다. 네. 그 주식시장의 마법의 단어 선반영인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이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에 빠지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게 될까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금융시장에서 이제 제일 그 싫어하는 단어가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그리고 실제 스태그플레이션의 상황은 거의 그 뭐 20세기에도 없었거든요. 이제 어떤 것이냐면 경제 성장은 급격하게 꺾이고 그래서 실업자가 많이 양상이 되죠. 반면에 물가는 이제 고공행진을 하는 그래서 성장이 기업이익을 창출하고 금리가 주가의 수준, 밸류에이션을 결정하는데 두 가지 변수 다 아주 안 좋은 쪽으로 가는데 그런 우려를 하는 그 분들도 좀 있어요. 일부 월가에는. 근데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유럽 경제가 아마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조금 타격을 입을 것 같긴 해요. 오늘도 보니까 OECD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유럽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미국 경기에 미치는 충격보다 한 2배 된다. 성장률도 2배 타격이 있고 물가도 2배 이상 악영향이 있다. 근데 미국은 어느 정도 뭐 유럽이 안 좋으면 미국도 간접적으로 조금 영향을 받겠지만 미국 경제는 상당히 어느 정도 완만한 성장을 할 것 같다. 이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이제 거시지표만 갖고 이렇게 논란을 하면 어떤 때는 그 정확한 기업의 그
현상을 우리가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들이 항상 잘 틀리는데 지난주에 그 월마트가 4월까지 5만 명을 추가로 고용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보통 미국의 유통업체들이 고용을 많이 하는 그런 픽 시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160만 명 정도 종업원을 미국이 갖고 있는데 5만 명을 추가로 고용하겠다. 이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경영진의 자신감 있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그 모건 스탠리가 또 그 낸 자료를 보면 미국 경제가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첫 번째가 물가가 올라가서 특히 이제 기름값, 왜냐하면 미국은 보통 그 가구마다 자동차를 한 두세 대씩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바구니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그 충격은 가구당 한 뭐 1년 전체로 놓고 보면 한 1,600달러, 그러니까 한 달 기준으로 한 15만 원 정도. 그래서 미국인들이 최근에 코로나 때 그 뭐 긴급 그 재난지원금도 받고 저축도 많이 해서 저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고, 다른 이유는 모건 스탠리가 보는 미국 에너지 소비량 중 수입하는 비중이 전체 5%밖에 안 됩니다. 미국은 자급자족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미국이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뭐 저도 그 의견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네. 그 제롬 파월 의장이 그 FOMC 성명서 발표 이후 했던 기자회견에서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한 맥락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인플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주식과 부동산이 인플레 상승에 해지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월가에선 정설이라고 하는데 이걸 조금 풀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최근 그 소비자 물가가 7.9% 상승해서 이제 주가의 주시장에 충격을 줬죠. 근데 너무 가파른 물가 상승은 금융시장에 좋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올해 미국 시장이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데, 금융시장, 특히 주시장이 의 우호적인 환경은 어느 정도 적정한 경제 성장을 하고 물가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성장을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가들은 이제 길게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식과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에 가장 좋은 해지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미국의 예를 보면, 미국이 이제 통계가 긴 통계들이 많으니까 제가 미국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과거 한 5, 60년 동안 보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연평균 한 4%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별 항목들을 보면 이제 뭐 미국 가구들이 많이 쓰는 뭐 허쉬 초콜릿, 우리 뭐 초콜릿들 그 뭐 어린이들 있는 집은 많이 먹죠. 여기가 이제 연 6.4% 지난 50년 동안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읽는 뉴욕 타임스, 한국으로 치면 뭐 조중동 같은 이제 그런 일간지가 연 7.6%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맥도날드 햄버거가 연 5% 상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냉장고 같은 그런 공산품은 이제 중국에서 수입이 많아지면서 물가 올릴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아서 연 2%. 그래서 뭐 제품 서비스에 따라 틀리지만 과거 아주 길게 데이터를 보면 한 연 4% 물가가 미국이 상승을 했고, 이 부분은 기업이 그 원가가 늘어나면 어느 정도 그 제품의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 이제 상장사들은 대부분 괜찮은 회사들이죠. 그런 데들은 그 원가 상승을 고객한테 가격 전가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프라이싱 파워라고 하는데 이제 네네. 가격 전가력이 있으니까 그만큼 기업이익은 꾸준히 증가를 하고,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경험적으로 저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실제 뭐 테슬라 같은 경우가 우리 이제 사업개미들이 제일 많이 들고 계신 종목인데, 작년 가을에도 자동차 가격을 올렸는데 전기차 지난주에도 일론 네. 머스크가 그 차종에 따라 틀리지만 2,000달러에서 12,500달러를 가격을 인상하겠다. 그래서 워낙 고객 충성도가 있어서 좀 특이한 경우긴 하지만 저희가 소비자 제품인 허쉬, 맥도날드, 뭐 코카콜라, P&G, 뭐 비누, 뭐 이제 세제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원가 상승하는 것만큼 고객한테 정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길게 보면 주식시장은 그만큼 기업이익이 상승을 한다. 근데 국내 주식하고 해외 주식을 비교하면 아무래도 해외에 상장돼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프라이싱 파워, 가격 전가력이 좀 더 뛰어나서 장기적인 주가
성과가 미국 주식이 조금 한국 주식보다 나은 것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테슬라 말씀하셔서 그 이제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테슬라가 무슨 횟감이냐 시가로 가격 그 프라이싱을 하게라는 말을 했거든요. 하신 대로 만약에 그 가격 원가 상승분을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이전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그런 기업의 주식은 인플레가 구조화된 상황에서도 괜찮을 수 있다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뭐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 그거는 뭐 제가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고 과거 30년, 50년 미국의 데이터를 보면 고객의 충성도가 높고 가격 경쟁력이 있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이 우수한 보통 우리가 이제 블루칩이라고 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원가 상승을 물론 시차를 두고 올려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가 상승을 거의 대부분 고객한테 전가하기 때문에 기업이익이 역사적으로 보면 연 한 10% 정도는 올랐다. 그래서 주가도 그 정도 퍼센티지로 매년 올랐고 거기다 이제 배당을 받으니까 이제 미국 주가가 과거 50년, 100년을 보면 연 한 10% 주가 상승을 배당 포함해서 주주한테 돌려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건 좀 길게 보는 겁니다. 올해 내년 얘기가 아니라 뭐 주식이라는 건 어차피 장기 투자를 해야지 그 메리트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궁금한 게 이 수세권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한국에서 스타벅스 파워는 막강하잖아요. 이 브랜드 파워가 굉장히 막강한 기업인데 미국에 상장된 스타벅스 주가가 지난 1년간 보면 힘없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CEO 존슨이 4월에 퇴임한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렇게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가진 스타벅스는 왜 주가가 하향세를 걷게 된 걸까요? 아까 뭐 수세권이라는 얘기가 있죠. 음, 역세권에서 음, 나온 이제 스타벅스가 입점한 건물은 워낙 그 트래픽, 유동 음,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이제 건물주들이 서로 다투어서 음, 스타벅스를 유치하려고 뭐 파리바게트 같은 데도 이제 거의 비슷한 그런 대우를 받는다고 제가 아는데 그 스타벅스가 코로나19 그 사태로 음, 좀 영향을 받았었어요. 이제 특히 미국 같은데 이제 매장을 가보면 대부분 테이크아웃밖에 안 음,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좀 영업의 어려움도 있었고 그다음에 커피 원두가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랐고 물론 스타벅스가 최근에 제품 가격을 국내에서도 음, 올렸습니다. 연초에. 근데 이제 원가 상승만큼 올리지 못했고 그다음에 미국이 그 사람 구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이제 제가 겨울에 미국에 다녀왔을 때도 음, 스타벅스 매장마다 사람을 구한다. 이제 그런 음, 그 간판이 붙을 정도로 그러니까 인건비가 그만큼 많이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그다음에 이제 스타벅스는 그 하워드 슐스 이번에 이제 음, 재등판을 하는 스타벅스의 영웅입니다. 되게 음, 거의 준 오너급 그 경영인인데 이제 이분이 컴백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스타벅스는 그 보통 바리스타나 이제 우리 음. 거기 파트너라고 그러죠. 매장에 가면 네네. 일하는 분들이 다 정규직이고 그다음에 뭐 주식까지 줄 정도로 대우를 잘해준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4월에 물러나는 존슨 CEO가 음, 아마 종업원들하고 소통 측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이 문제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에서 그 일하기가 되게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고객들의 그 요구는 다양하고 근데 소통이 부족해서 일부 미국의 스타벅스 점포가 음, 그 노조화하는 바리스타를 음, 중심으로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 외부 그런 환경도 좋지 않고 내부적인 문제도 있어서 실제 스타벅스 주가가 지난 1년 동안 한 20% 이상 빠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통 그 비교가 되는 그 레스토랑 그 업종 대비 주가가 더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음, 이제 미국은 그 이사회가 경영진이 경영을 잘 못하면 지금 이제 존슨 CEO가 한 5년 동안 경영을 했는데 경영 성과가 좋지가 음,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사회가 해고를 결의를 하고 새로운 경영자를 이제 음, 모셔오는데 지금 이제 워낙 비상 상황이라고 스타벅스는 내부에서 진단을 했는지 이 준 오너급인 하워드 슐스 음, 이분을 다시 일시적으로 구원 등판을 음. 시키자.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보면 스타벅스를 창업한 분은 아니신데요. 어, 매장이 11개일 때부터 스타벅스를 인수해서 지금은 3만 4천 개의 매장이 전 세계에 있는데 거의 지금의 스타벅스를 음, 만든 그런 그 산
증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임시 등판을 해서 아주 좋은 CEO 영입의 그 과정을 자기가 직접 관여하겠다. 그래서 이사 후에 다시 컴백을 하고 임시 CEO로 한 연말까지 근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제여서 지난주에 스타벅스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슐츠가 등판한다라는 뉴스만으로 스타벅스 주가가 반응했나요? 그러니까 실제 음. 2018년에 4년 전에 이분이 이사회 회장에서 물러날 때도 이제 이분이 워낙 그 대중적인 인기도 많아서 그 민주당 그 대통령 후보로 나선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퇴임할 때도 주가가 몇 프로 빠졌습니다. 그만큼 이 회사의 가치를 직접 키우고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만큼 리더십이 뛰어난 분으로 보통 월가에서 평가를 받죠. 앞서 얼핏 말씀하실 때 스타벅스 일부 점포에서 이제 바리스타 중심으로 노조화 시도가 있다라고 들었어요. 이 슐츠가 재직 중에 종업원 처우 개선에 힘썼다라고 하는데 이 슐츠 차기 CEO가 이 스타벅스의 노조화 움직임에는 어떻게 대응할 거로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미 이분이 오너는 아니지만 회사의 3% 지분을 가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 당사자 중에 중요한 사람이었죠. 최근에 이제 컴백이 결정되기도 전에. 그래서 작년 가을에 그 가장 노조 설립화 움직임이 제일 먼저 됐던 게 뉴욕주의 그 버펄로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나야가라 폭포에서 가까운 데인데 거기에 그런 움직임이 있자 이제 이분이 직접 달려가서 노조와 그 이제 다양한 사람들과 직접적인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들의 의견을 경청을 하고 그다음에 이분의 가장 뛰어난 그 능력이 과거에 보면 공감하는 능력.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가 종업원의 만족도가 아주 높은 그런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물러나는 존슨 CEO는 그런 면에서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벅스 이제 이번에 다시 CEO로 컴백하는 하워드 슐스가 그 미국에 지금 뭐 한 9천 개 정도 매장이 있는데 그중에 한 100몇십 개가 그 노조화 움직임이 있나 봐요. 그래서 회사는 노조화의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 경영진을 믿고 우리와 소통을 하면 굳이 노조라는 그러한 그 매개를 통하지 않고 경영진과 직접 종업원이 소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일단 그 의견을 듣고 각종 서베이를 해서 불만 애로사항을 지금 청취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대우도 당연히 뭐 좀 더 좋게 해줄 것 같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인간적인 배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그 경영 정책을 노조 종업원과 관련돼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상당히 이분의 컴백을 상당히 웰컴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스타벅스 사례를 들으니까 사실 이게 그 주주 중심으로 경영을 하다 보면 이익 극대화에 신경을 쓰게 되고 그렇다면 이제 종업원 등 이 다양한 이해관계자한테 신경 쓰기 어려운데 스타벅스의 사례를 보면 오히려 종업원들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 쓸수록 회사의 기업 가치가 장기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결론에 이를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스타벅스의 사례가 우리 한국 기업에 주는 시사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실제 미국에 보면 요즘 가장 뭐 기업 가치가 높고 인기가 많다는 빅테크 있죠. 뭐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이런 데들이 보면 그 경영자들이 젊고 창업자들이 젊잖아요. 그래서 종업원들하고 소통하고 종업원들에 대한 대우를 아주 잘해주려고 즐겁게 회사를 다닐 수 있게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 한국 기업이 좀 배울 것도 있고 지난주에 이제 주총들이 있었죠. 그래서 신문을 보니까 삼성전자 주총 같은 데에서도 주주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너무 노조들이 많은 그 성과급 요구나 기본급 인상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 아닌가. 이미 삼성전자의 급여가 상당히 높은데 이제 이 부분은 결국 많은 소통을 경영진이 주주와 그다음에 종업원의 입장을 두루두루 헤아려서 그 상당히 이해관계를 조정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경영진의 가장 중요한 덕목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점에 대해서 과거에 토론이나 대화가 없었는데 앞으로 되게 많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주가 우리 이제 1,400만 주주 시대가 대한민국에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남우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